네, 미국 대선이 이제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굳히기에 나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경합주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대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지 미 대선 상황 민정훈 국립유교원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달 3일 미국 대선이 치러지죠. 이제 딱 2주 남은 상황인데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합주에서는 아직까지도 판세를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내에서의 이 대선 관련된 분위기 좀 어떤지 이것부터 좀 짚어볼게요. 아무래도 그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거의 9%포인트로 앞서고 있지만 경합주 6개 주에서는 평균적으로 4.1%. 특히 그 남부 지역인 플로리다나 남서부 지역인 그 애리조나 그리고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 남부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주에서는 어느 후보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러스트 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북부, 동북부 지역에서는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지역에서는 한 4%에서 6%, 7% 정도의 어떤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론조사가 그 샘플이라고 하죠. 표본에 바탕을 해서 확률로 이렇게 그 결과를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3%, 4% 정도의 차이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후보가 이긴다고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래도 2016년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지지층 결집에 박차를 가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캠프 입장에서는 아직 희망을 놓을 때가 아니다. 2016년을 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독려하면서 지지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봉 의원님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게임은 끝나지 않은 게 맞죠. 근데 민주당이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것이 하나의 또 긍정적인 현상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다 빗나갔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이런 우세와 열세를 계속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보다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더 믿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 미만의 표차로 트럼프 후보가 신승을 했던 지역, 미시간 0.23%로 이겼습니다. 그다음 펜실베니아 0.7%로 이겼고 위스콘신은 0.77%로 이겼는데 아까 도표에서 나왔다시피 지금 바이든 후보가 거의 5% 이상으로 그 경합주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조 바이든 후보가 우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기 부양책을 대선을 앞두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심이 그쪽으로 쏠리겠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만약 코로나 백신이 발표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 말이 맞았다.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나의 방역 정책이 드디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막판 그 표심을 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경기 부양책과 코로나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지난주에 2차 TV 토론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각자 다른 방송사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었어요. 근데 뭐 톤 앤 매너가 좀 다르더라고요. 트럼프는 뭐 트러블 메이킹을 좀 하는 느낌이었고 바이든 후보는 약간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지율에 있어서 누가 앞서느냐, 뒤서느냐 이거에 그 차이가 있는 건데요. 사실 선거 운동을 할 때 있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제 비방하는 것은 지지율에서 뒤지고 있는 후보가 현상을 변화시켜가지고 어떤 표심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후보가 긍정적인 메시지만 발산을 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어떤 좋은 그 이미지만 오기 때문에 표심을 흔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고 있는 후보는
현상을 뒤집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보여준 것처럼 차분하게 다리를 꼭 앉아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우위를 가지고 있고 차별화됐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뒤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표심을 움직이기 위해서 흥미를 자극하고 바이든 후보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에 쏠려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뭔가 좀 떨어뜨려 가지고 부동층을 자신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승자와 패자, 즉 지지율에 있어서 승자와 패자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랑 설전을 벌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던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이번 그 타운홀 미팅 방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것이 많을지 잃은 것이 많을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자신에게 부정적인 건 좀 감추고 바이든 후보가 가진 부정적이고 뭔가 약점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부분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렇게 놔두지 않은 것이죠. 특히 이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꼬치꼬치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두리뭉술한 대답으로 빠져나가려 하니까 다시 또 물어보고 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보여준 건데요. 그렇지만 이 TV 토론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표심을 변화시키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층들에게 자신을 계속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의한 논란에 의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지지를 결집시켰다는 측면에서는 한 절반의 성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그 시청률을 보면 바이든 후보가 월등히 앞섰습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ABC 방송 한 군데서만 방송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NBC, MSNBC, CNBC에서 동시에 방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300만 정도의 시청률이었고 바이든은 1,390만 정도의 시청률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청률이 의미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더 많은 그 유권자층한테 어필할 기회가 있었다는 면에서는 이제 조 바이든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토론, 그다음에 이번에 인터뷰 형식으로 된 2차 토론에서 몇 가지 큰 실수를 한 것은 첫째는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학력을 이제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이것이 2016년에는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남성 유권자들이 이렇게 날카로운 여성 대권 후보에 대한 어떤 반감이랄까요? 그 불안감을 사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게 같은 남성끼리 특히 연령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쟁에서 자기를 희생한 그 아들을 공격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또 마약 중독 문제가 있어서 고생한 아픈 가족사를 공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남성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거북한 순간이었습니다. 예. 그것이 실패였고 또 하나는 2차 토론을 진행한 이제 사바나 거트리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게 1차 대선 토론에서 규칙에 따르면은 코비드19 음성 확정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았냐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을 거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을 이제 드러낸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통계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이제 사회자가 지적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마스크를 안 쓰냐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도 마스크를 쓴 사람 중에 85%는 그래도 코로나에 감염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바나 거트리가 이 통계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고 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잘했다. 내가 대응을 잘하지 않았으면 200만 명은 죽었을 것이다 했는데 사바나 거트리가 얘기한 그 통계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의 통계다. 근데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22만 명이 죽었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수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진행자가 그 통계에 대한 정확성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그 재미를 본 토론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코로나19가 선거 막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봉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코로나19 국면에서 파우치 소장이 사실 미국인들 사이에서 많은 신뢰를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세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을 적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자꾸 한단 말이죠. 이거는 본인한테 이득이 잘 안 되는 결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파우치 소장이 자꾸 자기의 재선 가도에 이제 방해하는 그러한 그 발언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거슬렸겠죠. 구체적으로 최근에 그 파우치 소장이 인터뷰를 통해 얘기한 게 앞으로 6주, 12주가 굉장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그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판정된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상됐다.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마스크 쓰지 않고 돌아다니니까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경제라든지 법과 질서, 중국 대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성과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은데 계속 이제 코로나19로 돌아가는 이제 그 국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선봉에 이제 그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방역 책임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눈에 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소장의 어떤 발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자신의 어떤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파우치 소장이 얼간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자신이 옳았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하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그럼 미국 내에서 반응은 좀 어떤가요? 들려오는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전문가인 파우치 소장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게는 뭔가 좀 안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겠지만 중도층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게는 파우치 소장의 목소리가 훨씬 더 신빙성 있게 들리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방어를 하는 입장이니까 지지층이라도 건지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그러한 비난을 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독소를 쏟아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홍보 영상에 또 이 파우치 소장의 또 영상도 담기도 하고 일부 앞부분을 또 주요한 내용을 좀 잘라내서 또 담기도 하면서 의미가 또 왜곡되게 또 편집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파우치 소장의 신뢰도, 국민의 신뢰도가 트럼프 대통령에도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부라든지 어떤 인물이든지 예. 다 이용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 점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면은 당신 메시지가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토론에서 잘한 것처럼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자꾸 메시지가 왔다 갔다 오고 인신공격에 그치기 때문에 이 유권자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이야기를 안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정치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파우치 소장이 굉장히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나는 정치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대다수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못하고 야외 활동도 못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신물이 난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공략하고 있는데 여기 또 역공을 바이든 후보한테 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이야기 듣는데 미국 국민은 신물이 난다, 피곤하다. 그랬더니 바이든 후보가 다음 대선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신 말이 맞습니다. 미국 국민은 지쳐있고 신물이 납니다. 매일매일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는데 신물이 납니다. 이렇게 또 역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자신을 이제 공격하는 소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전에 백신이 발표가 되든지 그러면 굉장한 플러스가 되겠지만 반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더 악화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대선에 승리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들 좀 짚어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적인 언사를 내놓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뭐 지면 미국을 떠나겠다라거나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미국의 역사와 가치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역시나 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언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선거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확장성보다는 지지층 결집 동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뭐 미국이 양극화가 됐다는 것은 뭐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대한 논란 때문에 중도층 확장성을 가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동원할 수 있는 막판 카드라는 건 지지층 결집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그 현직 대통령 입에서 아무리 재선이 목표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미국을 떠나겠다,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의 미래는 없다 이러한 말을 던지는 것은 아무리 선거 전략의 측면에서도 할지라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지면 떠나겠다,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 진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자신이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거의 금기시하는 것이 항상 그 내가 진다라는 것,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항상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게 선거 그 전략의 제1번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굉장히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니 나를 제발 도와달라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급박하고 뭔가 절박한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본다면 앞으로 2주 정도 남았는데 크게 판세를 뒤집을 어떤 그런 스모킹건이나 어떤 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바이든 후보의 어떤 승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라고 지금 뭐 논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그 차남, 헌터의 사생활 관련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건 바이든 후보에게 어느 정도 아킬레스건이 되겠습니까? 그다지 큰 아킬레스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그 연관에 대해서는 이미 헌터 바이든에 대한 공세를 몇 년 전에 했거든요. 행정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예전에 다뤘던 케이스를 다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가 없고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2017년에 연방 그 세금을 250불밖에 안 냈다. 그것도 뉴욕타임스가 이번에 발표했지만 그다지 큰 충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네.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11월 3일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개표를 해서 과연 당선인이 나올 것인가.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에는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스케줄대로 하면은 11월 3일에 선거가 있고 12월 14일까지 각 주가 선거인 명단을 확정해서 의회에 통보하면 의회가 1월 6일까지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을 발표하고 1월 20일에 선서를 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합니다. 예. 근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 개표가 굉장히 늦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편 투표입니다. 우편 투표의 투명성이 이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줄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년에 3개 주가 우편 투표를 채택했는데요. 2016년에만 누락된 우편 투표가 650만 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6개 주가 자동적으로 우편 투표를 채택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이거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당일날 투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에서 앞섰는데 우편 투표 개표에서 뒤집어졌다. 그럼 공화당 측에서는 이걸 문제시 삼겠죠. 그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참고로 2000년에 그 알고 민주당 후보가 플로리다 개표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플로리다 주 하나의 재개표 문제만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을 나는 데까지 6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1월 6일까지 의회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을 발표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미국 헌법상으로 그 50개 주가 하원에서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합니다. 근데 그 주에서 하원 의원을 많이 확보한 주가 그 당이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26에서 27주가 공화당 하원 의원이 많은 주고 22에서 23주가 민주당이 많은 주입니다. 그러면은 조 바이든 후보가 11월 3일 투표에서는 이길지라도 이것이 뒤집어져서 하원에서 다시 대통령을 선출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표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역사상으로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1824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방식으로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끝나도 새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는 이런 사태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약간 우리하고 선거제도가 약간 다르다라는 걸 좀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4년 전에 힐러리가 트럼프에 비해서 많은 투표용지를 얻고도 졌던 이유가 경합주에서 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실제로 경합주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데 경합주의 판세는 지금 물론 바이든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바이든이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경합주가 가장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북부 쪽에서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고요. 남부와 서부 쪽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이제 애리조나인데요. 아까 그 보도에 나온 것처럼 그 현재 바이든 후보가 226표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거인단을 배분하는 방식은 유권자 그 해당 주에서 유권자 투표를 집계를 해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에게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다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승자 독식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선거인단을 50개 주를 다 합쳐서 270표를 확보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건데 270이 매직 넘버가 되겠죠. 근데 아까 그 보도에서 보니까 226표라고 얘기를 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합자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 경합주 6군데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래서 270을 누가 만드느냐가 이제 그 당선의 최종 그 목적지가 될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러스트벨트 3곳이 중요하죠. 아까 펜실베니아 중에다 얘기 나왔잖아요. 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합치면 선거인단 수가 46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보도에서 226표를 바이든 후보가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226에다 46을 더하면 272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로리다나 다른 곳을 다 줘도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3곳을 이긴다면, 말씀이 3곳을 이긴다면 당선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네. 이제 고영식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선거 결과 끝나도 이제 그 승자가 결정되는 것은 길어질 그 우편 투표 때문에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주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 플로리다가 선거는 29표입니다. 그래서 29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3개의 경합주 러스트벨트 지역하고 플로리다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다면 이러면 그 경기는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경합주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벨트 지역을 잃고 만약에 거기를 3개를 다 진다면 그냥 경기는 지게 되는 것이고 플로리다를 이기고 그 러스트벨트에서 펜실베니아를 가져온다면 아직 승산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다하고 펜실베니아에 굉장히 막강한 그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합주 중에 한 곳인 펜실베니아에 내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 지지를 위해서 대중 유세를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유세가 실제 펜실베니아에서 그 바이든 후보 지지 결집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이 흑인 유권자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2010년의 대선 결과를 보면 펜실베니아나 러스트벨트에서 네. 흑인이나 라티노 같은 비백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5% 떨어지는 반면에 백인 유권자들의 그 투표는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뼈아픈 민주당으로서 뼈아픈 그러한 그 현실이었습니다. 네. 봉영식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0.7% 차이의 어떤 투표차로 그 트럼프 후보가 다 가져갔거든요. 선거인단을. 0.7%인데 만약 거기에서 흑인 유권자들이 2% 3%가 더 나와줬다면 그 라티노 유권자들이 2% 3%더 나와줬다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뒤바뀔 수 힐러리 있고, 예. 그 후보가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펜실베니아는 미시간이나 위스콘신보다 이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경합주거든요. 치열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서서 흑인표, 민주당 지지층 표를 갖다가 동원해 준다면 그거는 바이든 후보에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봉 의원님은 덧붙이실 말씀. 예, 펜실베니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백인층 유권자 표심 그리고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노령층 유권자들이 누구를 택하는가. 2016년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여성 대선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 노령층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노령층 유권자들, 펜실베니아주의 노령층 유권자들을 누가 확보하는가가 키인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21%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그것이 변수고 또 펜실베니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러스트벨트 그리고 블루칼라 중산층의 표심을 반영하는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를 잡는다면 위스콘신, 그다음 미시간 이런 러스트벨트 그 경합주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주는 오하이오입니다. 18명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1964년 이후로 대선에서 오하이오주를 승리하지 않고 대선에 승리한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하이오를 잡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의
표심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본다면 대선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선 아직까지 접점인 것이죠? 아닙니다.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 플로리다주에서 65세 이상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펜실베니아주. 예, 펜실베니아 이제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4년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샤이 트럼프가 그 고령층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샤이 트럼프가 이번에는 그 고령층들이 이번에는 누구를 택할 것인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는 조 바이든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또 답을 했다라고 하던데 네네. 어떻게 좀 네, 예상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가 계속 내세우는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고령층은 특히 코로나에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나고 그래서 메시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마지막으로 손자 손녀 가족하고 만난 적이 언제였냐 직접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당신 편이다. 당신의 심정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나이도 비슷하고 배경도 비슷하니까요. 델라웨어 출신이고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2016년에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 외부인이고 정말 아웃사이더로서 당신들의 섭섭함을 달래준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 사람이 기득권층이다.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민 교수님 이번 11월 3일 전까지 2주 남은 상황에서 크게 바뀔 수 있는 변수,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겠습니까? 아까 그 봉영식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부양책이 나오거나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대선 전에 좀 완전히 승인이 났다라는 그 발표가 나오면 예.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그 미국 의회와 행정부 상황을 본다면 경기 부양책이 2주 내에 이제 통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신도 빨라야 11월 후반 정도가 돼야 나온다는 그 보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 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까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 헌터 바이든 아픈 손가락인 헌터 바이든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개인의 일탈인 부분인 거고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여전히 스모킹 건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뉴욕 포스트라는 보수 언론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어떤 이메일이 발견됐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와 바이든 부통령이 만나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만나서 뭔가 이득이나 혜택을 주었다는 이러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이것은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에 이제 그 코로나19 확진이 또 되는 상황이 없느냐, 즉 바이든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가능성,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통해서 스모킹 건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제 막판 대선 표심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